제가 저는 이제 안전학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철 부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법안에 대한 안전자문사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의안이 지금 작년도에 발의안이 9월달에 발의가 됐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정안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올 6월달에 다시 한번 발의를 발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내용도 건설안전특별법 안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하겠는데, 작년에 건설안전법 국토안전부에서 교통부죠. 거기서 이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상계 목차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발의 배경서부터 해서 현재 외형만 커진 건설 사업의 문제점이라든가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라든가 건설 사고의 근본 원인인 올바른 인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건설안전법이 제정된 배경하고 핵심 개념, 그에 따른 이제 감리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감리 자문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떠한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2017년도에 들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망 사고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사망사고는 줄이지 않고 2017년서부터 만인율이 1.66, 1.65, 2019년도에 1.76에서 제일 늘어나고요. 사망사고도 거의 500명대로 가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래서는 더 안 되겠다 그래갖고 각 부처별로 해서 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건지법에서도 법을 개정하고,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따로따로 법을 많이 개정을 하고, 또 현장이 또 중요하니까 현장 감시 체계도 더 강화하자 그래갖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천물류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도 4월 29일 날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죠, 전부 다. 이거는 한 번도 아니고 7년 전에 여기 이천에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40명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번에 3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건교부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이 더 필요하고 더 시급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배경이고요. 근데 건설업의 문제가 뭐냐 이제 살펴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냥 지금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는 기능 인력입니다. 그냥 이제 이 기능 인력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도 노력해서 키워야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원수급자라고 그럴까요? 시공사, 발주자 이런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공이 건설 현장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건설 인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 원수급자들이 협력업체를 키워야 되는데
모든 것이 민간업체 이런 거 보면은 최저가입니다. 최저가에 협력업체가 수주를 해서 수주를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도 우리 정민 사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구조적으로 이제 아랫부분 시공하고 협력업체 시공사에서 어떤 제도 개선보다는 상위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생각하면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보면 기술자들은 말이죠. 소장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 같으면 소장도 꽃이었지 않습니까? 현장 기술자가 현장에 나가면 소장되는 게 희망이었거든요. 꽃이었고. 근데 지금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또 감리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못 갖는 감리자. 아니 어떻게 20%의 감리를 수주합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인력을 배치해요? 그리고 어떻게 감리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거기다 이제 또 설계자들, 물론 설계자도 문제는 있지만은 그 양반들 똑같습니다. 그냥 설계하면은 사전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전조사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설계비를 많이 줘야지 충분한 사전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문제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발주자입니다. 발주자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은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의가 제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유통, 홈플러스 공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 같은 공사 이런 거 수주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요. 발주자는 무조건 공기 마치려는 겁니다. 공사비는 얼마 준지 줄 테니까 공기만 마치래요. 그 왜냐 그랬더니 하루에 매출 손실이 얼마인데 공사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냥. 그래갖고 기술자들을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은 적은 공개에 엄청난 이론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기술적인 어떤 발휘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발주자의 가역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최근에 그 TV에서 나오는데 삼풍백화점 또 나오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래갖고 나오는데 거기에 발주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발주자의 욕심, 가욕에 의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몇 명입니까? 엄청난 인원이 돌아가셨어요. 2차 물류 사고도 똑같습니다. 판박입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거기에 뭐 불똥이 떨어져서 화재가 일어났다. 또 이제 자재가 오래된 자재가 화재에 약해서 문제가 됐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기본적인 건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발주자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빨리 공사 끝내고 입주를 시켜서 창고에다 임대 수익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몰아붙이는 거죠. 그냥. 또 감리비는 어떻습니까? 5%밖에 안 되는 감리비밖에 안 줘요. 그게 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설 사업이 제대로 되고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발주자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안타까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설 사업이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2020년도죠. 2020년도에도 만인율이 2.0입니다. 또 더 늘어났어요. 거기다 이제 그 사망사고도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2차 물류 사고가 아마 가만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소규모 사업장의 뭐 사망사고 뭐 이런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나름대로 이제 사망사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를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건축법, 그다음에 건지법, 기술관리법 이런 거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너무 부처 이기주의가 있다 보니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바뀌는 와중에 계속 사망사고는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안전특별법이 나온 겁니다. 이 건설안전특별법의 기본은 뭐냐면은 그 기존에 있는 법률에서 있는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기존 법령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발췌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보완 방법을 제시하고 또 각 그 단계별로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수급자, 그러니까 하수급자죠. 그 다음에 기능공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역할하고 거기에 따라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조업에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조업이 무슨 설계가 있습니까? 거기는 제조업은 사장하고 기능공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건설은 이해 당사자가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춰서 건설업은 변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건설안전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기능공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냥 기능공들도 말이죠. 본인들이 작업을 할 때 항상 작업 공구를 가지고 다녀요. 아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번 가지고 다니는 반면에 그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보호구를 써라, 안전화를 신어라, 그다음에 안전벨트를 매라 이렇게 하면은 아니 원청자에서 그거 주고 나면 그거 다 버리고 갑니다. 그냥 공구는 꼭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기능공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청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한테 안전관리비를 주고 협력업체가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도 외국 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영국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저희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건설 사업에 대한 것도 비슷하니까 비교를 했는데 영국은 지금 그 만인율이 0.16%입니다. 싱가포르는 0.13이고 한국은 1.6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영국이 한 10배가 넘고 싱가포르의 5배가 넘고 그리고 이제 전 사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정도 됩니다. 또 이것은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안전 혁신 방안에서 나온 발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에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했으면은 재해가 줄어서 재해로 인해서 나오는 손실 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손실 금액이 2016년도에 21조 4천억이고 2018년도에 거의 뭐 25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건설 사업이 뭐 전체적으로 한 145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생각하십시오. 그냥 얼마나 큽니까? 거의 뭐 20 몇 프로 되는 그런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최저가보다는 안정적으로 적정한 비용하고 적정한 공기만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남고 뒤로 깨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 하나 죽으면은 그 사람이 50살이면은 그 사람 50세 때까지 그 사람 하나 키우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다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비용도 또 지불해야 되고 또 공사 중단에 의한 또 현장 중단에 의한 또 재산상의 손실도 일어나고 말이죠. 또 지연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발주자는 매출을 못 올리니까 손해가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러면서는 안 되겠다. 초기에 어떻게든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을 보면은 아까 우리 정민 사무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사업 계획입니다. 우리가 사업 초기에 철저하게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적정한 설계비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완벽한 적정 공사비라든가 기간을 잡으면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또 맞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소장 생활을 거의 한 17년, 18년 했었거든요.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돌강공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갈 때는 별로 안 납니다. 나는 거의 없어요. 근데 급하게 하는 공사들은 갑자기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인력이 투입됩니다. 거기서 뭐 혼돈되는 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근데 일은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사고가 납니다. 최저가 유지의 낙차 제도인데 이것은 이제 아마 그 정부 공사에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근데 아직도 민간 공사는 다 최저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협력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제조업체에서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공유경제다 해갖고 협력업체 키우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공사 원수급자들도 협력업체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래야지만이 기능공이 또 키워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발주자의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여별 사고 유형인데 아까 정민 사무가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이 정민 사무가 말씀대로 시공하고 협력업체하고 근로자에서 이제 상위 단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도표로 해서 아주 그냥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여기 물류 사고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물류 사고에 나온 것이 공기 단축하고 그 다음에 비용 절감입니다. 그냥. 그 밑에 뭐 용접이한 불똥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도 그게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1994년도부터 이거 제조업하고 건설업이 너무 틀리다. 그러니 이것을 좀 바꿔보자 해서 94년도에 이제 나름대로 CDM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컨스트럭션 디자인 매니지먼트인데 여기에 발주자의 의무가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발주자가 전체 공사의 중심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발주자는 그동안 비전문인이고 또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로 해서 세이프티 코디네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요번에 우리 건설안전특별법에서는 안전자무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코디네이터를 해서 아래와 같은 발주자의 안전 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고문을 시키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적절한 공사, 그 다음에 적절한 수급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설계자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또 현장의 어떤 복지시설 이런 거에 대한 제공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기 이런 문제를 적어서 허가권자 지자체의 허가권자한테 허가받을 때 이 내용에 의해서 발주자가 제대로 하겠다는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업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우리는 500명대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30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이미 이런 걸 간파하고 건설업만큼은 특별히 관리하자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렇게 좀 쫓아갔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법의 그 제정 배경과 핵심 개념입니다. 이게 아마 다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안전자문사는 제3자의 감시 역할입니다. 발주자가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거기다 어드바이스 해주고 하는 제3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자기 책임을 다 안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에 1억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는 것이 건설안전특별법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핵심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부분 다 비슷하니까 맨 밑에 부분은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은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및 감독에 대한 경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은 조그만 업체들도 다 허가를 받을 때 발주자의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들어갈 때는 안전자문사의 사인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도 같이 감독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게 됩니다. 주요 내용도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자가 주도적으로 안전관리를 구축해야 되고 안전자문사를 선임해야 되고 또 이것이 잘 되면은 취약한 중소규모의 건설업체까지 감시 및 감독의 경로를 구축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건설 기술자들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발주자 책무를 보좌하는 안전자문사를 선정해야 된다. 이것이 제일 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안전 책무가 강화가 되면 발주자의 안전자문사의 역할이 무지하게 큽니다. 그냥. 지금 잘못되면 발주자는 감옥에 갈 수 있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은 이제 그 매출의 3%에 대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자문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근데 그 안전자문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산업안전법에 있는 것들은 작업안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안전하고 작업안전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문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문사도 보면 안전 전문가 혼자 올 수 없어요. 본사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문사의 역량이 본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설계에 대한 어떤 감독도 있지만은 안전계획 감독도 있지만은 공사비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공사 기간에 대한 감독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유능한 안전 전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맞습니다. 안전자문사의 역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정민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기 단계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고요. 공사 착수할 때는 건설 참여자 간의 협력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설계, 감리자, 그 다음에 시공자, 협력업체, 그 다음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임대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레미콘 운전자라든가 타워크레인 운전자라든가 그 다음에 펌프카 운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사기업이다 그래갖고 나름대로 건설업에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그냥 다 포함입니다. 그냥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엊그저께 학동에서 해체하다 사고 났듯이 외부의 공중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막강한 그 책임을 부여한 것이 건설안전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문사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진짜 자문사가 제 역할을 하고 발주자를 도와서 발주자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요. 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한 사항도 나름대로 본사하고 개인과 다 합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건설 공사에 대한 사고가 났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노하우를 기록을 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이 잘 됐을 때는 건설안전특별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기대효과입니다. 그냥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고 제3자에 의한 감시 기능도 강화가 되고 발주자 주도에 의한 건설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건설산업의 생산성이 증대가 되고 건설사업이 건전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